루이스 캐럴의 고전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은 앨리스에게 경고합니다. 제자리에라도 머물고 싶다면 온 힘을 다해서 달려야만 한다. 단지 제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올해 초 홍콩과 마카오 대학 연구진이 공동으로 발표한 한 경제학 논문은 이 동화 속 비유를 현대 AI 산업의 구조적 딜레마를 설명하는 데 차용했는데요. 해당 논문은 LLM을 디지털 지능 자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자산군으로 분류하며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직면한 가혹한 경쟁 국면을 붉은 여왕의 효과라고 명명했습니다. 논문의 핵심이자 출발점은 이 LLM이라는 자산이 지닌 경제적 가치가 이 절대적인 물리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내 상대적 위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먼저 이해해야만 LLM 산업에 찾아온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 후반부의 통찰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의 공장 설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공장은 경쟁사가 더 좋은 최첨단 공장을 신설했다고 해서 녹슬진 않습니다. 즉, 자산 가치의 독립성은 유지되는 것이죠. 하지만 디지털 지능 자본의 구조는 다릅니다. 경쟁사가 더 진보된 프론티어급 모델을 시장에 내놓는 바로 그 순간 기존 모델들이 지니고 있던 경제적 가치와 시장 경쟁력은 즉각적으로 삼각되어 버리죠. 논문에서는 이를 내생적 감가승각이라고 부릅니다. 논문의 구체적 추정치에 따르면 그 파급력은 매우 치명적인데요. 논문에서는 시장을 선도하는 프론티어 기업의 기술적 역량이 단 1%만 개선되어도 후발 경쟁사들이 보유한 기존 AI 자산의 가치는 즉각적으로 약 2.4%의 급격한 감가상각을 겪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는 역으로 1위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룰입니다. 시장의 리더조차 기술 진보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놓치게 되면 자산 가치의 잠식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달리기를 멈추면 뒤로 밀려나는 세상. 이 현재의 시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달려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나라의 앨리스 그 세상처럼 말이죠. Even though a part of my brain wonders if it's going to keep growing 10x, I can't buy $1 trillion a year of compute in 2027. If I'm just off by a year in that rate of growth, or if the growth rate is 5x a year instead of 10x a year, then you know then you go bankrupt. There's no force on earth. There's no hedge on earth that could stop me from going bankrupt. 심지어 현재는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들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뒤로 밀려나면 이론적으로 수익은 제로가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미국의 프론티어 기업들이 이 중국발 오픈소스 공세 속에서 과연 지속가능한 흑자를 창출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점을 제기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에 대한 답으로 이 논문을 통해 현재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처한 딜레마와 그리고 새로운 수익 창출 패러다임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관점에서 현 LLM 산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왜 이 산업에서는 기술적인 우위가 뒤처지면 수익이 0이 되는가 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이 붉은 여왕의 효과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봐야 합니다. AI 모델의 실체가 뭘까요? 이해하기 쉽도록 좀 더 단순화해서 설명해 보자면 LLM은 결국 수조원의 훈련 비용이 투입된 거대한 가중치 숫자들의 집합체, 즉 디지털 데이터 파일입니다. 수조원을 들여 훈련한 결과물이 전부 이 파일 안에 들어있죠. 오픈 AI와 엔트로픽과 같은 선도 기업들은 이 핵심 파일을 철저히 통제하며 이 파일이 창출하는 서비스를 판매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이는 마치 코카콜라가 원액 제조법을 숨기고 완제품만 파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반면 중국의 LLM들은 이 파일 자체를 오픈소스 형태로 인터넷에 무료로 올려버립니다. 이는 코카콜라의 원액 레시피를 전 세계에 공개해 누구나 각자의 서버 인프라를 통해 마음껏 콜라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개방해버린 셈입니다. 그럼 파일을 금고에 넣고 서비스 장사를 하는 미국의 LLM 기업들은 어떻게 이 중국의 무료 모델들의 공세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알아야 할 배경 지식을 소개해드리면 이제 이 LLM 시장의 낙관론자들, 이 투자자들이 가장 즐겨 쓰는 비유가 이 천문학적인 자본 지출을 정동화할 때 가장 즐겨 쓰는 비유가 이제 아마존의 AWS, 이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 구조가 굉장히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은 2006년부터 자사 쇼핑몰을 돌리기 위해 지은 거대한 서버 인프라를 외부 기업들의 사용료를 받고 온라인으로 빌려주기 시작했는데요. 사업 초기에는 이게 막대한 투자 비용에 비해 이익이 안 나서
월가로부터 본업 이익을 갉아먹는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누적되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현재 AWS는 회사 전체의 영업이익의 과반을 책임지는 거대한 캐시카우가 되었죠. 초기의 막대한 선투자와 수년간의 적자는 결국 독점적인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현 AI 적자를 옹호하는 서사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클라우드 산업과 현재의 LLM 산업 사이에는 간과할 수 없는 차이가 하나 존재합니다. What I'm trying to get at is you have a model in your head of like the business invests, gets scale, and kind of then becomes profitable. There's a single point at which things turn around. I don't think the economics of this industry work that way. 아마존 웹 서비스의 경쟁자들은 아무리 가격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무료로 배포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클라우드라는 자산이 애초에 경합제이고 이 모든 플레이어들이 이 자산을 통해 이익을 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라고 하면 무한하고 추상적인 서비스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것도 시간 단위로 쪼개 대여하는 공간입니다. 클라우드가 파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기계의 사용 시간이고 이는 물리적으로 유한합니다. CPU의 트랜지스터들이 서버를 가동하기 위한 계산을 처리하는 그 순간 이 같은 트랜지스터가 타인의 계산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쓰면은 타인 몫이 그만큼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우드는 온라인 서비스지만 사실 호텔업과 유사한 경합지입니다. 대여해주는 서버 인프라는 물리적 실체니까요. 한 사람이 공간을 점유한다면 다른 사람은 해당 공간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마존 웹 서비스의 경쟁자들은 아무리 가격 출혈 경쟁을 벌이더라도 서비스를 무료로 배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대로 LLM 가중치가 담긴 파일은 그렇진 않습니다. 2명 이상의 사람이 같은 것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죠. 만약에 제가 mp3로 노래가 담긴 특정 파일을 재생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역시 같은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비경합제죠. 여기에 더해 LLM 산업의 플레이어에는 이익 회수를 원하지 않는 유저들이 존재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LLM 자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익을 회수하려 하죠. 메타는 라마를 공짜로 풀어 보안제를 커머디티화하고 본업에서 회수합니다. 알리바바는 자사의 클라우드 컴퓨터를 판매해서 회수하려 하고요. 딥시크는 모기업 헤지펀드의 자금과 이 영구적인 목적에서 회수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이 모델 자체의 가격표에 요구하지 않는 플레이어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LLM이 비경합제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래서 클라우드와 달리 이 오픈소스 모델들의 가격은 이 100만 토큰당 0.2에서 0.5달러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기요금과 같은 수치죠. 중요한 것은 이 때문에 현재 오픈소스 모델 수준의 성능을 지닌 LLM은 이론적으로 상업적 가치가 0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공짜로 구할 수 있는 것에 돈을 낼 이유는 없으니까요. 이를 바꿔 말하면 프론티어 기업이 시장에서 가격표를 붙여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오픈소스 모델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기술적 격차, 오직 그 프리미엄 뿐입니다. 그쵸? 이제 앞서 말했듯이 성능이 무료 버전과 같으면 돈을 낼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 오픈소스 모델들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어야 여기서 프리미엄이 붙어 돈을 붙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 경쟁에서 밀려 오픈소스 수준으로 이제 밀려나는 순간 그 해당 AI 모델은 이제 수익 창출 능력이 사실상 소멸되는 것입니다. 잠깐 현재 이 중국 오픈소스 모델들과의 기술적 격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짚고 가보자면 에포치 AI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중국의 모델들은 미국의 최상위 프론티어 모델을 평균 7개월이라는 짧은 시차를 두고 바짝 추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 정부의 산하평가기관 등 일각에서는 아직 중국 모델들이 그 정도는 아니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반론도 존재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논쟁의 단위입니다.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이냐를 다투고 있는 것 자체가 수십억 달러의 자본을 투입해 확보한 프론티어 기업의 기술적 우위 유효 기간이 몇 년 단위가 아닌 고작 수개월 단위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무서운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재무적인 관점에서 이제 종합해본다면 이 AI 프론티어 산업만의 새로운 영업이익 공식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이죠. 경쟁사의 오픈소스 모델이 따라오기 전까지의 몇 달의 기간 동안 그 기술적 격차만큼의 차이를 웃돈으로 최대한 많이 팔아 다음 세대 모델의 성능 격차를 만들 훈련 비용을 감당하고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특허 만료일이 정해진 제약회사의 수익 구조와 흡사하죠. 다만 신약의 특허는 법이 20년의 독점을 보장하는 반면 AI의 독점 기간은 경쟁사의 추격 속도가 결정하며 그리고 그마저도 수개월에 불과하다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논문의 붉은 여왕 효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프론티어 모델 산업의 비관론이라고 볼 수 있죠.
a model gets trained. Yep. It costs, let's say a model got trained that costs $1 billion last year. And then this year it produced $4 billion of revenue and cost $1 billion to inference from. So again, I'm using stylized number here, but that would be 75% gross margins, and this 25% tax. So that model as a whole makes $2 billion. But at the same time, we're spending $10 billion to train the next model because there's an exponential scale up. And so the company loses money. Each model makes money, but the company loses money. 하지만 이 공식에는 큰 결함이 존재합니다. 이제 이 공식의 가정에는 이 성능만이 프리미엄을 좌우한다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최근 시장에서는 이 비관적인 LLM 산업 전망에 균열을 내는 발레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붉은 여왕의 딜레마에 갇힌 듯했던 미국 LLM 기업들이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는지 이 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방향의 핵심 열쇠는 전환 비용, 이 데이터 중력과 앵커링 효과입니다. So you are able to make money because you have a frontier model. If you didn't have a frontier model, you wouldn't be making money. Well, and so this model requires there never to be a steady state. Like forever and ever, you keep making more algorithmic progress. I don't think that's true. Ordinarily, like the way you get monopolies like Facebook or Meta, or I always call them Facebook, but is these kind of network effects. Yeah. 지난 5월 엔트로픽이 투자자들에게 공유한 2분기 실적 가이던스에 따르면 이들은 매출 109억 달러, 그리고 약 5억 6천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프론티어 AI 업계 최초의 분기 흑자 기록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갑론을박이 존재하긴 합니다. 예로 AI 훈련 인프라 투자 비용 회계 처리 기준을 두고 이건 진짜 흑자가 아니다 라는 비판들도 있죠. 회사 스스로도 하반기 R&D 지출 확대로 인해 연간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엔트로픽이 제시한 숫자 자체를 턴어라운드의 증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서로서는 충분하죠. 왜냐하면은 흑자가 실제든 아니든 간에 이러한 논란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흑자에 가까운 기록을 낸 거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러한 붉은 여왕 레이스의 한 가운데서 엔트로픽은 이러한 재무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그중 첫째는 LLM플레이션입니다. 상품 단가가 떨어지는데 마진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상품 단가보다 원가가 더 빨리 떨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현 LLM 산업이 그러한 상태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 앤드리슨 호로위츠는 이 현상을 LLM플레이션이라 명명했습니다. 현재 AI 모델의 추론 비용은 매년 10배씩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PC 혁명기의 반도체 집적도 향상이나 닷컴 버블 당시의 통신망 대역폭 확장 속도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원가 하락은 엔트로픽의 장부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됩니다. 매출 1달러를 창출하는 데 투입되는 컴퓨팅 원가는 올해 1분기 71센트에서 2분기 56센트로 단 한 분기 만에 21%가 하락했습니다. AI 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은 전체 산업사를 통틀어 가장 가파른 우하향을 그리고 있죠. 하지만 적자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 원가 절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면은 경쟁사들도 같은 곡선을 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압도적인 투자 비용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AI를 단순히 토큰으로 팔지 않고 하나의 완성된 이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으로 팔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동 경제학의 가격 앵커링이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앵커링이란 소비자가 특정 재화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제 무의식적으로 기준으로 삼는 그러한 비교 대상, 중거 가격을 의미합니다. 예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500ml 물 페트병 한 병을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생수일지라 하더라도 마트에서는 진열대의 다른 브랜드와 비교되어 500원에 책정되지만 사막 한가운데서는 이제 생존이라는 가치와 비교가 될 것입니다. 가격 앵커링이란 이처럼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과 비교되는가가 가격을 결정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대규모 언어 모델 시장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프론티어 기업들이 자사의 LLM을 토큰 단위로 쪼개서 판매한다면 고객의 앵커는 자연스럽게 경쟁사의 토큰 단가에 고정됩니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중국계 오픈소스 진영이 이 토큰을 사실상 영원에 배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AI를 완성된 업무 워크로드로 패키징하여 판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원당 10원에 번역하는 API를 제공합니다.가 아니라 연봉 6천만 원 규모의 번역 및 요약 업무를 대체합니다. 라고 제안하는 순간 기업 고객의 머릿속 앵커는 타사의 토큰 단가에서 자사 임직원의 인건비로 이동합니다. 이 경우 AI 도입 비용으로 월 100만 원을 청구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 인건비에 비하면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큰 비용 절감으로 인식되죠. 중거 가격에 다시 옮겨짐으로써 기업이 수취할 수 있는 마진의 자릿수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론에 불과하지 않다는 증거가 바로 엔트로픽의 AI 코딩 어시스턴트 클로드 코드입니다. 클로드 코드는 출시 단 6개월 만에 연 환산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역사상 최단기 기록입니다. 사용자들은 비싼 금액에도 타 LLM으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이 가격표를 볼 때 비교하는 것은 딥시크의 토큰 단가가 아니라 개발자의 연봉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붉은 여왕 효과에서 도출한 공식을 놓고 보면 이 프리미엄 폭을 앵커링에서 인건비로 이동시킴으로써 극대화시킨 것이죠. 이것들이 엔트로픽 흑자 도출의 두 가지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리하신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것도 성능에 기대고 있는 것 아니냐? 만약에 중국의 AI 모델들이 성능까지 따라와 버린다면 그때는 프리미엄이 소멸되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에 대한 해답이자 현재 미국의 AI 프론티어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바로 전환 비용입니다. 순수한 성능 격차는 고객을 생태계로 진입시키기 위한 일종의 열쇠일 뿐입니다. 기업이 누리는 진정한 상업적 부가가치는 문을 열고 들어온 고객을 생태계 내부에 종속시키는 이 락인 효과에서 창출되죠. 소매금융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특정 은행이 출시한 5% 특판 예금 금리는 단기간에 막대한 신규 고객을 유인합니다. 하지만 그 금리의 절대적 우위는 불과 몇 달 내에 소멸하죠. 그러나 그 소멸하기 전의 짧은 기간 동안 고객이 만약에 해당 은행으로 급여 계좌를 이전하고 10여 개의 자동 이체를 연동시켰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이후 경쟁은행이 금리를 소폭 인상하더라도 고객은 좀처럼 이탈하지 않습니다. 계좌를 통째로 옮길 때 발생하는 심리적 물리적 비용이 단기적인 금리 차익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LLM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환 비용을 높여야 하죠.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이 성능 격차는 특판 금리와 같을 것이고, 그리고 기업의 업무 파이프라인에 깊게 침투한 이 AI 에이전트는 마치 자동 이체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사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탭 한 번으로 다른 무료 AI 모델로 쉽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단위는 다릅니다. 회사의 코드 검토, 테스트, 서비스 배포 라인에 이미 유기적으로 내재화된 AI 시스템을 타 모델로 교체하는 것은 단순히 전구를 갈아 끼우는 소모품 교체 작업이 아닙니다. 막대한 전환 비용을 동반하죠. 이 부분, 이 전환 비용을 얼마나 높이냐가 이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핵심 과제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 전환 비용을 극대화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죠. 구글은 자사의 제미나이를 지메일, 문서, 캘린더 등 기존 워크스페이스 생태계 내부에 촘촘하게 엮어 넣고 있고, 오픈AI는 조직 내 대화와 문서가 영구적으로 누적되는 메모리 기능을 핵심 자산으로 내세웠습니다. 엔트로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객사 팀 내부에 상주하며 기업 고유의 암묵지를 스스로 학습하고 동기화하는 디지털 워커 중심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출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데이터 중력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질량이 생겨 이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옮길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프론티어 기업들이 하는 일이 정확히 이 중력을 자기 모델 주위에 만드는 것입니다. AI 모델을 중심으로 무겁게 축적된 조직의 고유 데이터, 문서, 그리고 워크플로우가 타 AI로의 이동을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이 전환 비용이 0에 수렴하는 기업에게는 수개월짜리의 짧은 독점 기간이 비즈니스의 전부가 되겠지만, 반면 성공적으로 생태계를 구축해 전환율을 높인 회사에게는 매 세대마다 이 이익이 복리로 누적될 것입니다. 물론 이 락인 전략에도 한계는 존재합니다. 아무리 전환 비용이 높다 하더라도 이는 이제 고객의 이탈을 지연시킬 뿐이지 영구적으로 고객을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프론티어 모델의 능력 진보 자체가 한계에 부딪혀서 정체되고 이제 후발 주자와의 격차가 거의 사라진다면, 그때는 견고해 보이던 이 데이터 중력 역시 이제 마치 무형 자산처럼 서서히 감가상각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 속에서
붉은 여왕의 레이스에서 내려와 안주할 수 있는 AI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이 혁신 산업이 짊어진 가장 뼈아픈 대목입니다. 영상이 길었죠.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LLM 산업은 비용 디플레이션과 무형 자산의 삼각이 교차하는 그야말로 가혹한 붉은 여왕의 레이스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오픈소스 공세로 인해 단순한 연산 능력의 상업적 가치는 이미 0을 향해 빠르게 수렴하고 있죠. 따라서 앞으로 이 거대한 시장의 승패는 이제 단기적인 성능 우위만이 결정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중요할 것은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기술적인 우위를 갖는 그 시간 동안 누가 먼저 기업 고객의 워크플로우에 이렇게 깊숙하게 침투를 해서 이 데이터 중력, 견고한 경제적 해자를 구축하는가에 있습니다. 이 성능보다는, 그러니까 이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혁신을 지속 가능한 이익으로 이제 전환해야 하는 그러한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제자리에 머물기 위해 사력을 다해 달려야만 하는 이 거울 나라에서 진정한 투자의 기회는 혁신의 속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혁신을 시장에 묶어두는 이 데이터 중력의 무게를 읽어내는 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